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6회, 총 6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방 연습 교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띄워놓고 같이 문제를 풀어볼 예정인데, 이 문제가 지금 교재에 기출지문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창작한 지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작한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이고, 이제 기출문제랑 창작문제 이렇게 두 개 유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출문제는 최근 17개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대략적으로 세보니까 한 850개 정도의 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50개 지문을 같이 풀 예정이고, 그리고 창작문제도 제가 세보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한 400~50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지문도 같이 합치면 한 1300~400개 정도의 지문을 같이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한번 마스터하고 들어가시면 9문제, 10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창작문제 이렇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문제풀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고 해설 보면 바로 해설도 보면서 정답 맞출 수 있으니까 강의를 굳이 들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연습 문제풀이 강의는 당연히 필수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기본 강의가 필수 과목, 그리고 중급 강의, 이런 문제풀이 강의는 선택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 이 문제풀이 강의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객관식 교재를 한 번도 해독하지 않고 먼저 연습 강의부터 듣는 분들은 좀 비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뒤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서 좀 풀어보고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틀려보고 이게 왜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좀 더 확실히 흡수가 되고 얻어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설명해 주시는 거 그냥 듣기만 하는 거라면 시간 대비 효율이 그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수강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일단 최소 1회독 정도, 2회독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좀 잘 몰랐던 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통해서 한번 더 흡수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해설 보면서 정답 맞추고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게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거는 맞았다라고 체크를 했는데 해설도 맞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맞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정확하게 이 지문이 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많이 봤던 지문이고 많이 봤던 개념이니까 익숙해서 정답을 맞출 수는 있는데, 그 원리나 이론이나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어렴풋하게 잘 몰랐던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위험이 나중에 조금 다르게 문제를 내거나 조금 응용해서 문제를 냈을 때 그때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못 보던 지문이니까, 익숙치 않던 지문이다 보니까 그런 지문을 이렇게 응용된 거를 접했을 때 좀 틀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워낙 눈에 익어서 그냥 바로 보면은 정답이 나올 정도로 익숙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도,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강의 통해서 왜 지문이 맞고 틀렸는지를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바뀐 문제, 응용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벌써 11월이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민법만이 아니라 다른 특허, 상표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자연과학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그리고 남은 시간 대비 다른 과목 진도 고려하셔서 필요하신 분들께 이 강의 추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빠리빠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너무 쉬운 문제나 좀 중복되는 문제들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일단 1번 1장에서 총칙 부분을 보시면은 1조부터 보시면 됩니다. 1조는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관련해서 기출이 한 번 되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적어 놓은 게 55회 1번 문제의 1번 지문으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기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요건 기출된 문제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기출 표시가 없는 거는 제가 새롭게 창작해서 드리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또 연습 삼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공방 연습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도별로 문항이 되어 있어요. 저희 진도별로 OX 체크하는 식으로 문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조문 순서에 맞게, 이 진도별이라고 하면 조문 순서거든요. 조문 순서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유사한 문제는 유사한 지문끼리 또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OX 체크해서 공부하시기 너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게 진도별 말고 이제 무작위로 랜덤하게 오지선다 연습을 실제 시험처럼 해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방 연습 교재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민법 공방 카페랑 또 학원 홈페이지 통해서 진도별 기출, 그리고 연도별 기출 지문을 모아서 다 PDF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싹 보시고 진도별 기출, 연도별 기출을 PDF 뽑아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서 막 풀어보시면은 반복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연도별 기출에도 정답을 다 표시하고 옆에다가 공방 연습 몇 페이지 가면 해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다 연동될 수 있게끔 해설도 다 달아놨으니까 교재까지, 보충 교재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무리 없이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저 진도 나가면 일단 55회 기출이 되었던 지문이고, 발명의 목적 관련해서 1조 그대로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허법 같은 경우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해서 기술발전 촉진, 산업발전의 이바지. 네, 전혀 틀린 지문이 없고, 디자인보법은 특허랑 좀 다릅니다. 뭐 디자인을 보호, 이용한다라는 건 비슷한데, 이제 다를 바가 없죠.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하고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발전의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희 위에서 봤던 1조 그대로 지문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바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딱 요 1조 하나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기 기재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에 관한 거죠. 뭐 출원 공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산재법상에 있는데, 디자인보법에는 없는 제도가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얘도 작년에 기출이 되었죠. 가장 최근에 기출이 되어서 일단 1조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얘도 55회 기출이 되었던 문제인데,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여기서는 이용의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에 의한 이용 말고도 문헌적, 영구적 이용이 있습니다. 특허는. 근데 디자인보법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 달리 외재적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좀 어려운 말이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죠.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디자인법상 디자인은 내 디자인을 누군가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주는 대신에 세상에 공개해서 뭐 어떤 창작을 장려한다라기보다는 내 디자인권을 획득한 그 권리자가 직접 실시하기 위한 이용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발명도 마찬가지로 특허가 등록이 되면 누군가가 실시하기 위한 이용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헌적, 영구적 이용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반면에 디자인법은 이런 문헌적, 영구적 이용보다는 실시에 의한 이용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도 그럴 게 발명 같은 경우는 저희 뭐 구글이나 애플에서 뭐 최첨단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나 뭐 상세 스펙 같은 것들이 이런 특허 문헌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이 특허 문헌이 공개가 되었을 때는 경쟁자나 뭐 다른 연구자들이 그런 문헌을 보고 문헌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디자인보법상 디자인은 미적 외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되었다 한들 어차피 이 미적 외관은 디자인이 공개되는 것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문헌적, 영구적 이용보다는 그냥 본인이 실시하기 위한 혹은 제3자의 실시를 막기 위한 그런 이용이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요건 기출이 안 된 지문들인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출원이 등록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서 공중에 의한 심사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출원 공고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못되었죠. 네. 일단 등록 결정이라는 거는 디자인보호법에도 있고, 그리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을 했으면. 그렇지만 출원 공고를 통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건 아니고, 이의 신청을 하는 기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거지, 출원 공고 제도를 통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항상 해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하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키워드가 항상 나오죠. 디자인은 세상에 공개가 되면 금방 유행이 지나버리고, 그리고 뭐 계속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하니까 이거를 굳이 심사숙고해서 뭐 공중의 심사 참여까지 도모해가지고 완벽한 디자인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등록을 주어서, 신속하게 등록을 시켜서 너 빨리 등록시켜서 너 디자인권 행사해라. 어차피 이거 한 6개월, 1년 있으면 유행 지나서 필요도 없을 권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빠르게 권리 만들어서 한번 권리 행사하고 디자인권 실시해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등록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출원 공고 제도는 별로 두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상표법 같은 경우는 출원 공고 제도가 있는데, 상표법은 이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다른 제3자들은 똑같은 명칭을 쓰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공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출원 공고 제도를 두고, 등록 결정, 심사관이 심사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더라도 출원 공고 제도를 두고 제3자의 심사 참여를 도모하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없으면은 등록을 주죠. 이게 좀 디자인권이랑 상표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는 이 출원 공고 제도 2개월이라는 기간도 좀 더 단축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디자인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디자인법은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공개되도록 하는 제도가 없죠. 이거를 강제 공개라고 하는데요. 특허법상에서는 특허가 출원되고 나서 1년 6개월 있으면 무조건 공개가 되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무조건 공개가 돼버리는데, 디자인보호법에는 이런 강제 공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똑같죠. 디자인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된 디자인을 조기에 공개시키는 조기 공개 제도도 없어요. 강제적으로 공개시키는 제도도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공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조기 공개 신청도 당연히 없죠. 근데 요거랑 구별해서 보실 게 아마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강제 공개 제도도 없고 조기 공개 제도도 없지만 출원 공개 제도라는 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출원 공개는 52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출원인이 신청했을 때 자신이 내 디자인을 공개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면은 해당 내용을 공개시켜주는 52조에 따른 신청에 따른 출원 공개 제도는 있죠. 하지만 강제 공개 제도는 없고 조기 공개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디자인보호법에는 뭐 디자인을 공개시켜주는 제도가 없다 이러면 틀린 거고, 뭐 강제 공개시켜주는 제도는 없다 하면 맞는 거고, 그래서 강제 공개, 조기 공개, 또 신청에 따른 출원 공개,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디자인은 내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 공중도 제3자도 분명히 누군가의 디자인이 공개되면 그거 참고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이 얻는 이익도 있지만 출원인이 얻는 불이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에서 뭔가 새로운 뭐 워치 디자인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시켰을 때 뭐 애플이나 제3자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이익도 있지만, 그 참고해서 카피 제품을 만들어서 비싼 제품을 막 판매하게 되면 삼성 출원인이 더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중이 얻는 이익도 있긴 하지만 출원인이 얻는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강제 공개 제도는 없고 신청에 따라서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은 일정 기간 내에 출원 내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라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죠. 심사 절차가 진행이 되긴 하지만 디자인보법은 심사 청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우선 심사 청구 제도는 있다. 이건 맞죠. 출원인이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 절차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 우선 심사, 먼저 심사해달라라는 제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 제도는 없지만 우선 심사 청구 제도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우선 심사 제도는 6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왜 특허에는 심사 청구 제도가 있고 디자인은 없냐라고 보시면은 디자인은 심사가 편해요. 뭐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지를 보려면 그냥 세상에 똑같은 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나 없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가 편합니다. 근데 특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서 그리고 그 기술적 사상을 글로써 표현해 놨죠. 뭐 무슨 부가 있는데 걔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써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글에 대응되는 기술들을 찾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허는 출원인의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해주지만 디자인은 일단 무조건 출원을 하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출원된 순서대로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허법과 이런 차이가 있고 심사 청구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먼저 심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선 심사 제도는 존재합니다. 네, 그게 한 가지 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은 불실시에 의한 공중의 폐해가 미미하죠. 그래서 강제 의무가 없습니다. 실시를 강제하는 제도도 없고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실시 의무도 강제되어 있지 않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강제실시권 제도가 없죠. 강제실시권 제도가 있죠. 여기 정답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거 체크해놔야 되는데 강제실시권이라는 게 저희 뭐 여기서 말하는 특허에서 말하는 것과 별도로 디자인보법에도 이런 강제실시권 제도가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용관계, 저촉관계에 있는 선 권리자가 허락을 해주지 않을 때, 실시를 허락해주지 않을 때 일정 요건 하에서 실시해달라고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강제적으로 내가 실시권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통실허 심판이라고 부르는 그 심판에 의해 발생되는 실시권도 저희는 강제실시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제실시권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자인은 무엇을 강제하는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강제실시권 제도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 통실허 심판도 강제실시권 제도의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항상 이런 정정심판 제도라는 게 없죠. 그래서 뭔가 무효심판 청구에 대응해서 정정심판 제도를 할 수 있다. 뭐 정정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틀립니다. 정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정정이라는 게 권리가 등록되고 나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게 정정이잖아요. 보정이랑 다르게. 보정은 출원 계속 중에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당연히 디자인에도 있고 그리고 등록되고 나서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게 정정제도인데 특허법에는 있지만 디자인법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디자인은 출원하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요. 이게 출원서가 있고 그리고 도면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장이에요, 몇 장. 출원서는 뭐 서지적 사항만 담겨져 있을 거고 도면이라고 해봐야 한 두세 장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한 두세 장 정도만 제출하면은 내가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두세 장밖에 없으니까 기재해야 되는 내용도 상당히 적겠죠. 또 기재해야 할 문구나 저희가 채워 넣어야 할 내용들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이 되면 이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뭔가 대단한 내용을 적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뭔가를 한 번 더 바꿀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출원할 때부터 별 내용 기재하지 않고 컴팩트하게 필요한 내용만 넣고 출원하기 때문에 출원 계속 중에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충분하지 등록되고 나서까지 그런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시 바꿀 기회를 주는 거는 좀 권리의 안정성을 좀 많이 해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정심판제도, 뭐 정정제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특허는 뭔가 문서도 굉장히 길고 한 최소 열 몇 페이지, 스물 몇 페이지, 뭐 긴 거는 100페이지도 넘고 하거든요. 그런 특허 문서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권리를 무효로 시키는 거는 좀 가혹하기 때문에 정정심판 제도가 있는 건데 디자인보호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이런 정정심판 제도가 없긴 하지만 나중에 도면에 경미한 하자 이런 논점 보셨을 거예요. 내가 아까 제출한 몇 개 안 되는 그 페이지 내에서도 도면을 넣어서 제출을 했을 건데 그 도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33조이랑 본문 위반으로 죽죠. 33조랑 본문 위반이고 33조 본문 위반은 거절 이유, 정보 제공, 무효 신청, 뭐 이의 신청 사유 모두 해당하죠. 그래서 33조랑 본문 위반이기 때문에 도면에 하자가 있으면은 무효 심판에 의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자에게 좀 가혹할 수 있어서 도면에 하자가 있지만 그 하자가 경미하다면 좀 별거 아닌 하자라면 뭐 그리고 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뭐 그 정도는 뭐 경험식에 의해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라면 또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런 하자가 있다 한들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디자인권자에게 좀 가혹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판례가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정정심판 제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고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죠. 작년에 나왔는데 변경 출원 제도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변경 출원 얘기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변경 출원은 없어요. 변경 출원이라는 제도가 디자인 보호법에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디자인의 정의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정의 규정인데 2조 관련해서도 문제가 항상 많이 나오죠.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신비성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물품성 관련해서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 특허법상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한다. 디자인보법상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품과 독립되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네, 디자인은 물품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디자인은 물품이랑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다라는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개의 개념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설 하나 보시면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고 디자인보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발명이라는 것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개념만 가지고도 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게 특허이고 그것이 발명이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외계에 구현할 수 있는 물품을 전제로 외계에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품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처음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보시면 일부 심사 출원된 경우 여기 이런 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죠. 일부 심사 출원된 디자인이 2조 1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 합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심사관은 거절 결정. 네, 뭐 맞죠? 55회 기출인데 일부 심사든 심사든 2조 1호 정의 규정은 모두 거절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되면은 거절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있죠. 그 특허에도 종종 나오는 개념인데 정의 규정에 위반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특허는 뭐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리고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2조 위반은 33조, 특허는 29조 위반, 본문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거절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 기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여기 정의죠. 정의에 합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 2조 위반일 건데 2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33조이랑 본문, 공업성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절 결정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조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어떤 물품을 던져주고 얘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즉 정의 규정을 만족하냐 안 하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만족을 하느냐, 뭐 성립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 디자인만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을 만족하느냐, 아니면이 아니라 등록 요건을 만족하느냐. 등록 요건이라 함은 디자인으로 성립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거랑 똑같은 게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뭐 내 거랑 유사한 게 뭐 먼저 출원되어 있어도 안 되고, 뭐 1디자인일처럼 만족해야 되고, 뭐 등등의 요건들이 많죠. 이런 일반적인 요건도 만족해야 되고 디자인의 성립 요건도 만족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인데, 뭐 문제에 요렇게 지문 하나만 나왔다면 사실 등록 요건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냉장고 도형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나와 있고, 뭐 도면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렇게 문제를 물어본다면 항상 등록 요건보다는 요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립 요건은 물형 시심인데 모두 검토해줘야 되죠. 지금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라고 물어봤지 물품성을 만족하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 물형 시심 모두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신비성은 문제되지 않고 뭐 형태성, 시각성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물품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는 물품성의 요건 중에서 독립거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있죠. 유체물이기도 하고 또 동산도 아니죠. 독구 유동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 손잡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 때문에 냉장고가 아니라 냉장고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이죠. 그래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독립거래 대상이랑 호환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이제 물품성이 인정이 되죠. 판례에 의하면. 근데 뭐 냉장고용 도어용 손잡이는 이 냉장고 저 냉장고 막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부품이지만 물품성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디자인이라고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설사 이 냉장고용 손잡이가 이 어떤 특정한 냉장고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거래 대상 호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품으로 등록을 못 받습니다. 그때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 디자인, 손잡이를 실선, 나머지 전체 냉장고를 파손으로 해서 출원하면은 등록을 도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등록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기출이 된 건데 글자체에 나왔죠? 글자체는 아까 물형 시심 중에서 형상을 수반하지 않죠. 물론 물품성도 없지만, 그래서 물품성이 없지만 2조 1호에서 물품은 글자체를 포함하도록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물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인정해주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벌의 글자꼴이어야 되지 개별 글자꼴은 안 되죠. 개별 글자꼴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가나 다만 출원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렇게 개별 글자꼴을 출원하는 건 안 되고 한 벌의 글자꼴, 뭐 가부터 기역부터 히읗까지 또 아야 어여 오요부터 해서 모든 글자꼴에 대해서 한 벌로 등록을 받아야지 어떤 특정 개별 글자꼴만 등록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 이제 합성물이 나왔는데, 이 합성물 나오면은 좀 본능적으로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합성물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합성물 하면은 저희 심사 기준에 있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그거를 떠올려 보세요.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가 A라는 카드부터 뭐 2, 숫자 2, 그리고 숫자 3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진 다음에 잭도 나오고 퀸도 나오고 킹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체가 다 한 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네들을 합성물이라고 합니다. 합성물의 정의는 개별적으로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전체가 모여 있을 때 하나의 물품으로 인정이 되는 게 합성물인 거고, 얘가랑 좀 구별이 되는 게 집합물이죠. 네. 집합물은 각각 개별적으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 거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 이거는 다물품. 집합물은 다물품이고 이 합성물은 1물품이에요. 그래서 합성물은 이런 각각 개별적인 디자인들이 여러 개 모아놨지만 복수의 디자인으로 보지 않고 이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서 뭐 1디자인도 인정이 되고 네, 출원도 가능하죠. 근데 집합물 같은 경우는 각각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복수의 디자인이라서 1디자인 출원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물의 예시를 트럼프 카드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합성물의 구성 각편, 요 카드 한 장이죠. 여기서 잭 카드 한 장. 이 잭 카드 한 장을 살펴보면 이게 합성물의 구성 각편입니다. 합성물의 구성 각편을 보면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부터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합성물의 구성 각편, 잭 카드 한 장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막 암기하지 마시고,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을 만족해야 되고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별다른 단서가 없으니까 등록 요건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디자인으로 성립을 하냐를 봐야 되는데 물형시심 만족하는지 봐야 되고, 물품성은 독구 유동을 만족하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셔서 요 잭카드 한 장이 지금 등록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디자인으로 대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물형 시심을 만족하는지 봐야 되고, 근데 잭카드 요 한 장은 뭐 신비성 별로 문제 안 될 거고 눈으로 보이죠. 또 형태도 있죠. 그렇지만 물품성이 문제가 되는 건데, 물품성은 다시 독, 유, 구, 동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 동사는 아니죠. 또 유체물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독립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잭카드 한 장만 사람들이 실제 거래 사회에서 사고 팔고 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카드는 이 전체를 한 세트로 사고 팔고 하는 거지, 이 잭카드 한 장을 사고 팔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흠결이 되는 거고 물품성이 흠결이 되는 거고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안 되겠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부분 디자인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양말의 뒷굽, 대표적인 양말의 뒷굽. 양말의 뒷굽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이 양말의 뒷굽만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성이 없어서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이 양말의 뒷굽은 디자인 등록 못 받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호를 주고자 하는 게 부분 디자인이죠. 얘를 실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파선으로 표시하면은 양말이라는 물품에 대하여 이 특정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분 디자인이잖아요. 따라서 이 잭카드 같은 경우도 나머지를 다 실선으로 파선으로 표시하고 얘만 실선으로 표시해서 출원을 하면은 부분 디자인으로는 마찬가지의 논리로 등록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좀 괜찮은 게 여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합성물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냐 안 되냐도 알아야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디자인을 아예 못 받느냐는 아니고 이렇게 부분 디자인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좀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얘랑 구별해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합성물이 나왔고 합성물의 구성 가편이라 했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가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 얘도 기출이 되었던 문제죠. 얘도 보면은 이 합성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트럼프 카드를 기억해 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예요. 아까 카드 같은 경우도 얘네가 모였을 때 특정한 하나의 물품만 나오죠. 특정 하나의 트럼프 카드로만 인식이 되고 뭔가 다른 물품으로 인식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합쳐졌을 때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라고 뭐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얘랑 구별해서 보실 게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입니다.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는 어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몸, 얼굴, 몸통, 팔, 다리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이제 조립 완구가 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레고, 대표적인 게 레고죠, 레고. 네. 이상한데 레고라고 보시면은 이 레고는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조립 완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대표적인 예시가 레고입니다. 레고. 이랬을 때 이런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랑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를 구별해서 물어보는데 일단 레고 같은 경우는 레고의 구성 각편, 블럭 하나하나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죠. 레고 블럭 하나하나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품성 만족하고 형태성 있고 시각성 있고 신미성 있기 때문에 얘는 디자인 등록 대상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얘는 어떨까요? 얘는 제가 기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창작된 문제인데 화투의 구성가편에서 화투는 여기에 해당할까요? 여기에 해당할까요? 트럼프 카드랑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화투는 합성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합성물의 구성 가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네, 화투 한 장 한 장 사고팔고 하지 않으니까 이 자체는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얘를 한번 살짝 정리하면은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레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이걸 이제 합성물이라고 하고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 로봇 완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조립 완구, 단일한 조립 완구가 있을 때 이것들 각각의 구성 각편이 있을 거고 조립된 상태가 있겠죠? 구성 가편이라 하면 레고 한 블럭 하나하나일 거고 조립된 상태는 레고가 어떤 완성된 물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단일한 조립 방법도 마찬가지로 구성 가편이랑 조립된 상태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물품성을 만족하는지 1디자인을 만족하는지 이 두 가지가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완성형 레고 블럭 하나하나 아까 물품성 있다라고 했죠. 사고팔고 하니까 반면에 로봇 완구의 팔 한 짝 구성 가편 아니면 트럼프 카드의 잭 카드 한 장, 화투의 카드 한 장은 구성 가편은 물품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레고가 막 조립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1디자인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가편 블럭 하나하나들이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별도의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들이 합쳐져 있는 거죠. 여러 개가. 그래서 복수의 디자인으로 보기 때문에 1디자인 위반. 반면에 트럼프 카드 A부터 킹까지 모여있는 전체 세트 조립된 이 전체 세트는 1디자인이죠. 네,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 OX 잘 표시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얘기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심사 기준에는 없는 얘기인데 당연히 해석상 뭐 레고 블럭이 조립되어 있는 상태도 물품성은 당연히 인정이 될 거고요. 독구 유도 만족을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 카드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도 뭐 당연히 독구 유도 만족하니까 물품성 만족하겠죠. 그리고 레고의 구성 각변 하나하나는 당연히 1디자인처럼 만족을 할 거고 네, 하나의 디자인이니까요. 블럭 하나는. 또 로봇 왕구가 조립되어 있는 구성 가편 같은 경우는 얘도 뭐 굳이 이야기 안 해줘도 되긴 합니다. 뭐 1디자인을 만족한다라고 봐도 되는데 뭐 물품으로 성립조차 안 했기 때문에 별로 논의할 실익은 없어요. 이랬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은 둘 다 동그라미인 거 얘랑 얘, 즉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왕구의 구성 가편,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에 조립된 상태, 이 두 가지는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얘네들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 말고 이 녀석 합성물의 구성 가편,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의 구성 가편은 물품성별로 등록받을 수가 없지만 아까 지문에 있었죠?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다양한 조립왕구, 단일한 조립왕구가 물품성 1디자인이 인정되냐 안 되냐 요거 빨간 거 기억해 주시고 그 중에서 등록 가능한 건 뭔지 기억해 주시고 특히 단일한 조립왕구의 구성 가편은 물품성 성별로 등록받을 수가 없지만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가면 다음은 좀 쉬운 건데요.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물품성이 없는 거긴 한데 디자인 정의 규정에 포함이 되었죠. 여기 해설 보시면은 2조에서 디자인은 이제 물품의 형성,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인데 그 물품의 부분도 포함하고 글자체도 포함하고 화상도 포함한다라고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화상이지만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지문이고 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 마찬가지죠. 평면적 이미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뭐 형태성도 없기는 해요. 하지만 네, 법상 디자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지문. 얘네들이 기출이 되었을 요 55회, 54회 요때에는 정의 규정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가 없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정답도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각설탕 등과 같이 뭔가 가루지만 정형화되어 있고 고형화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형체를 갖추었죠. 그래서 유체성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성까지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딱 이런 키워드만 보시면은 독구유동, 무령지심 중에서 뭘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는 물품성 중에서도 구체성이 있냐 없냐 이거를 포인트로 좀 물어보는 거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상물을 고형화한 고형사탕 디자인으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설탕가루의 집합은 구체성이 없죠. 디자인으로 대상이 없죠. 하지만 각설탕처럼 이런 키워드 정형화, 고형화 되어 있으면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이런 분상물, 입상물 하나의 단위 설탕 알갱이 한 알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없죠. 설탕 알갱이 한 알 한 알은 저희가 통상적인 과정에서 눈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각성이 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상물, 입상물 어떤 가루와 관련해서 이런 구체성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시각성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물품성 훈결에 대한 거, 시각성 훈결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좀 비교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인데요. 이제 부동산은 당연히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물품성 중에서도 독구, 동육, 우동 이 중에서 동산성 흠결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가 예죠.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으면은 얘는 양산 가능성이 있어서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디자인으로 성립을 한다고 봐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는 단은 맞는데 반복 생산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질문이죠.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죠. 입체 교차로. 뭐 입체 교차로는 이거는 뭐 공장에서 생산하고 양산하고 운반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동 화장실. 얘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있고 운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얘는 참 의문인데 요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은 당시 45회에 기출되는 정답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워낙 옛날이라서 이게 뭐 이의신청까지 갔고 받아들여졌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정답은 인정이 된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옛날이라 뭐 저희가 이 정답 자체를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심사기준이죠, 심사기준. 심사기준 보면은 이제 부동산은 물품성 흠결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물품성 흠결이 된다. 다만 여기가 예외죠. 반복적으로 생산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면 괜찮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품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 키워드가 얘입니다. 현장 시공.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은 물품성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물품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이런 방갈로, 공중전압버스 등등처럼 여기서 말하는 반복 생산, 운반 가능하다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송전탑도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일단 해당 연도의 정답은 O로 나왔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송전탑은 너무나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얘는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부동산 아닐까요? 얘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얘를 그 자체를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이 부품들이 분해된 상태의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이라서 얘는 디자인용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의 답은 이제 O이긴 했어요. 그래서 뭐 다시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서 뭐 정답이 O냐 X냐 이거 가지고 뭐 다툴 건 아니고 저희는 요 심사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 이렇게 애매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입체, 교차로, 이동 화장실 뭔가 애매한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복 생산 가능한지, 운반이 가능한지,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지 이 중에서 앞에 거 두 개는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 근데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된다라는 거는 인정 안 되고 이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품성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요거 3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기출이 된 것들인데 이제 여기서도 주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투명한 용기에 담은 음료래요. 그러면 이 디자인의 물품은 투명한 용기가 아니라 음료죠. 음료는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안 되겠죠.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음료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담는지에 따라서 그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투명한 용기에 담았다 한들 물품성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투명한 용기에 담아서 뭔가 구구절절하게 속임수를 주게끔 수식어를 달아놨지만 어쨌든 투명한 용기에 담아있는 음료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얘는 다르죠. 네온관. 여기서의 주체는 네온관이에요. 관. 물리적 형상을 가지고 있는 관이기 때문에 얘는 유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료를 보관하는 투명한 용기 이랬으면 돼요. 얘도 칵테일 음료를 보관하는 투명한 용기 이랬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은 음료이고 얘도 칵테일 음료이고 얘는 관이기 때문에 정답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참 애매하죠. 초콜릿 바 이렇게 저희는 그냥 본능적으로 무령 시즌 만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요.
우리 눈앞에 지금 초콜릿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신비성은 없을 리가 없고 눈으로 보이죠. 또 만질 수 있는 형상이 있죠. 그럼 물품성이냐를 봐야 되는데 얘는 독유구동이죠. 일단 동사는 아니죠. 부동사는 아니죠. 그리고 유체물이고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죠. 또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바도 디자인 등록 대상이 돼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초콜릿바를 식품 디자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음식물도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해주는구나. 이 개념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뭘 물어보나 싶은데 결국은 뭐 형상이 연속하든 뭐하든 털실이나 철사는 마찬가지로 이런 무령지심 다 만족하고 동류구동 다 만족하기 때문에 좀 여기서 뭘 물어보는가 싶긴 한데 어쨌든 다 형상을 모든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나오죠. 사각 형태로 접은 이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죠. 와이셔츠인데 얘는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뭐가 한결인지 아시죠? 물형 시심 중에서도 이 형태성, 구체적인 이 물품 자체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접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품 자체의 형상으로 볼 수 없어서 서비스 디자인은 흠결입니다. 네. 마찬가지죠.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 형태, 이게 서비스 디자인인데 디자인 대상이 안 되고 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한 어떤 스카프 형태도 등록 대상이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시각성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상표에서는 시각 말고 시각 외에 뭐 청각, 후각, 뭐 소리상표, 또 뭐가 있죠? 소리상표랑 냄새상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은 이런 그 외의 감각은 인정을 안 해주고 시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만 보호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여야 되는 것만 보호를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확대해야만, 근데 확대경 등에 의해서 확대해야 되는 거는 다시 보시면 이렇게 확대경 등에 의해서 확대해야만 볼 수 있는 거는 육안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각성이 부정이 되는 게 맞죠. 얘는 맞는데 3번이 예외죠. 예외적으로 확대경 등에 의해서 확대해야만 볼 수 있는 거는 원칙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게 통상적인 경우라면, 원래 이 물품을 확대해서 보는 게 이 업계에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죠. 이 부분 잘못되어서 얘는 원칙과 예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 기준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요 다만. 항상 이 다만 주의해야 되죠. 예외. 그리고 14번 문제도 시각성 관련된 건데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으로 대상이 된다.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내부. 어떤 물품의 내부는 시각성이 없죠. 시각성이라 함은 시각으로 파악되어야 되고 육안으로 식별되어야 되고 외부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파, 육식, 외부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시각성이 인정이 되는데 이런 내부는 외부에서 안 보이잖아요. 어떤 내부는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걔를 보호해 줄 이유는 없어요. 따라서 시각성 기반으로 디자인 대상이 안 되는데 예외적인 게 이런 뚜껑이랑 투명한 거죠. 투명한 거. 뚜껑을 여는 구조나 투명한 디자인은 내부가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즉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각성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투명 말고도 뚜껑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트 토너 카트리지. 이 카트리지도 결국에는 프린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외부에서 안 보이지만 이 프린트 토너 카트리지를 막 교체하고 사고 팔고 할 때는 외부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시각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판례인데 기출은 안 되어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시각성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는 이제 거래 시, 설치 시에 형상의 모양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이 되어서 신비감을 자아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운반시라는 게 하나 더 나오는데, 운반시에 그게 외부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래 시, 설치 시에 나타나지 않으면 시각성이 부정이 된다 라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지만, 원래 판례는 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물품의 시각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거래시나 운반시나 설치시나 어느 때를 가리지도 않고 어느 때든지 간에 이 디자인이 수요자에게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거래시든 운반할 때든 설치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시점이든지 수요자에게 보이는 때가 있으면 시각성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그거를 좀 까서 내서 틀리게 만든 거죠. 거래시나 설치시에 보이면 괜찮아요. 운반시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때든지 보이면은 시각성이 인정이 되는 걸로 해줘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이제 거래시, 운반시, 설치시 어느 경우에도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가 없어서 시각성이 부정이 된다라고 내렸던 그 판례입니다. 조명기구용 디지털 판례. 네. 여기 나와 있죠? 키워드가 여기 부분인데, 그래서 거래할 때나 운반할 때나 설치할 때나 언제든지 외부에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시각성이 부정이 된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네, 넘어가서 16번은 신미성 관련된 건데, 신미성은 거의 기출이 된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작감만 주고 미감을 거의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한 이 정도는 돼야 신비성이 부정이 되는 이 심사 기준에 예시로 나와 있지, 이 정도를 넘어가는, 그냥 어느 정도로 그냥 뭐 짜임새가 없고 조작감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다 신비성이 있습니다. 한 99.9% 신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17번에 판례죠. 이거는 특허법원 판례니까 하나 봐주시면 좋은데, 디자인법법에서 말하는 신미성은 반드시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뭐 느껴지는 느낌, 종래 볼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미감, 어떤 유행감, 안전감, 편리감, 그냥 어떤 느낌만 줄 수 있으면 신비성 인정이 된다.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몇 개만 더 풀어보면은, 지금 뭐 현숙이 영철이 나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은 현숙이가 디자인한 왕국 A는, 현숙이가 디자인한 왕국 요 A 같은 경우는 코끼리인데 총 6개의 구성 물품이 있는데 완성 형태가 단일화돼요. 그리고 영철이가 디자인한 왕국 B는 12개인데 얘는 다양한 형태가 조립될 수 있대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 완성 형태가 다양한 거, 단일한 거. 요거 지금 2개 나열해 놓은 거죠. 이랬을 때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이 옆에 놓고 보시면, 지금 A가 단일한 거고 B가 다양한 거니까 단일한 거가 A, 그리고 다양한 게 B, 이런 상태죠. 이 상태에서 A는 결합된, 전체 구성 물품이 결합된 디자인을 추론했으면 1디자인 위반이다. A는 조립된 상태를 추론했으면 1디자인 위반 아니죠. 잘못되었고, 만족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만족했고, 그리고 A는 구성 물품이라면 요 A의 구성 물품은 물품성 없고 물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품성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얘는 맞는 거고, B에 있어서 조립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B를 조립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1디자인 위반이라고 했죠. 다양한 형태의 조립 방법과 조립되어 있는 상태는 1디자인 위반.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맞죠? 그리고 B의
12개 구성품을 조립하여 만들어진 코끼리. 그죠? 이제 똑같죠? 조립하여 만들어진 코끼리를 추론하면은 물품성을 만족한다? B가 조립된 상태를 추론하면은 물품성은 만족하겠죠. 네.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이고 레고가 블럭이 모여가지고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 조립된 상태 자체가 1디자인 위반일지언정 물품성은 만족을 합니다. 동류구동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맞고요. 마지막 5번 문제를 보시면은 B의 구성각품, 구성품 중 일부니까 B의 구성각편은 물품성 만족하지 못한다. B의 구성각편은 물품성 만족 못한다? 아니죠. 물품성 만족을 하죠. 따라서 잘못되었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여기다 잘 정리해 놨으니까 기억하시고 요거 하나만 메모해 두시면 되겠네요. 단일한 조립 완구에서 구성 각편은 물품성 흠결이지만 부분 디자인은 가능하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출된 것도 제가 여기다 쫙 표시하고 OX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거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총칙까지 봤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3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